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고영휘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남의대 고영휘입니다. 네. 예. 먼저 저희가 축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큰 상을 받으셨다고요. 오. 예,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전립선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립선암의 역학적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의 특성이 아직까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저희 대구 경북 지역의 7개 대학병원 그리고 전국에서 전립선암을 주로 보시던 교수님들과 전립선암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연구가 이번에 대한비뇨기과 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고 올해 3월 달에는 비뇨기 종양학회에서 또 8월 달에도 같은 학회에서 우수 논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니 올해만 하더라도 3번의 수상을 그러네요. 또 하셨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개근상 말고는 진짜 이게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한데 우리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큰 상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전립선암이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의 특성은 미국이나 서구에서 조사된 것과 사실 양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드러나는 전립선암의 특성과 또 다른 나라에서 주로 잘 시행하지 않는 전립선암의 검사인 전립선암 특이항원 PSA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제 연구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최근에 전립선암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어떤 인종적인 특성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서도 2018년부터 전립선암이 전통적인 남성의 암 1위였던 위암을 물리치고 1위 암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네. 일본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최고령의 어떤 국가이죠. 네. 일본 전립선암의 특성은 전체 전립선암의 3분의 2 정도가 75세 이상의 초고령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75세 이상이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과는 사뭇 다른.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립선암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고 예. 따라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전립선암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어떤 가정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고민 전립선암. 최근 전립선 유병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립선 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전립선 암의 위험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전립선 암의 경우에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는 전립선 암의 90% 이상은 전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 발견만 잘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는데요. 암의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도암, 고위험도암으로 나누고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파악해 즉각적인 수술이나 치료보다는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적극 관찰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은 어떻게 이뤄지고 또 전립선암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봅니다. 네, 사실 전립선암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또 위험한 암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저는 몰랐거든요. 예. 전립선암의 위험성 얼마나 높은가요? 현대 의학에서는 예전과 달리 암에 대해서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암의 위험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암, 예를 들어 폐암이면 폐암, 위암이면 위암,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런 하나의 암종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위험도를 대표한다고 보지를 않고 사람마다 같은 암이라도 위험도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암의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은 암, 고위험도 암이 있고 위험도가 낮은 암, 저위험도 암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위험도 암이 얼마나 많고 저위험도 암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부분에서 나라마다의 특성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미국은 현재 저위험도 암이 좀 더 많아졌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제가 수상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도 암이 엄청 많더라. 한 70%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암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위험 암이 있고 저위험 암이 있는데 특히나 고위험 암의 이 빈도가 높아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정한 암에 대한 위험도는 그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얼마나 조기에 시행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별 검사를 좀 빨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했다면 특정한 병은 조기에 발견될 수밖에 없을 거고 반대로 그런 조기 검사의 기회가 제한된다면 상당히 진행된 다음이야 증상이 나타낸 다음이야 발견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암이 많은 것은 이러한 종류의 선별 검사, 전립선 암에서는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그런 검사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시행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로 사료됩니다. 예. 오늘 건강 365 프로그램 보고 계신 남성분들은 진짜 채널 다른데 돌리지 마시고요. 채널 꼭 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돌릴게요. 네. 아니 그런데 또 고영희 교수님께서 이 우리나라 비뇨학회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에도 기여를 하셨다고요? 비뇨의학회에서는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 특히 말씀드렸던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의 보편화 혹은 암 검진화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약 10여 년 전부터 학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고 국회,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의견 수집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이 암 검진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전립선암이 좀 진행된 다음에야 발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야 이제 검진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제가 했던 연구는 그러한 전립선암의 조기 검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제공한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여성의 경우는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 국가검진 주도가 이루어지면서 조기에 발견을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전립선 같은 경우는 국가암검진 검사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넣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PSA 검사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PSA 검사는 간단한 피 검사죠. 성질의 핵심은 PSA라는 것은 전립선에서만 분비되는 단백질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에서 어떤 이상이 생기면 PSA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계가 있는데 전립선 암 특이가 아니고 전립선 특이, 장기의 특이적인 거지 질환의 특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PSA가 아주 높지 않게 상승을 했을 때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60세 이상 남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전립선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전립선 암의 발생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를 함으로써 증상이 없는 전립선 암의 질환 진단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온 것은 확실하고 무엇보다 검사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현대적인 전립선 암의 검진에 있어서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의 역할은 매우 핵심적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간단히 피 검사로 알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예. 이게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전립선암의 존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네. 전립선암의 존재가 의심되는 거다라고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걸 감지할 수 그렇죠. 있다는 예, 거군요. 어떤 예. 신호등 같은 그렇습니다. 네, 신호등 기준. 적당한 네. 표현이시네요. 그렇군요. 피 검사라서 그렇습니다. 예. PSA. 아니 무슨 예,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영어로 알겠습니다. PSA.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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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네. 예, PSA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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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PSA 검사 생각보다 유용하고 간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 PSA 검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사실 국가적 차원의 비교는 나라마다 보건의료 제도가 다르다 보니 얼마나 보편적으로 하는가를 딱 1대1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 전립선암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순위가 남성암에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 전립선암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그러니까 전립선암을 어떻게 선별 검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중적인 어떤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였죠. 반대로 전립선암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 4, 50년 전부터 전립선암이 압도적으로 남성암 1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선별 검사인 PSA 검사가 매우 보편적이고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검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알아서 하고 있으니 굳이 나라에서 이런 보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네. 검사의 빈도가 높은 겁니다. 어허. 반면 우리나라는 암의 존재조차도 좀 드물게 알고 있었고 원래 이 PSA의 빈도조차도 좀 낮다 보니 검사 자체가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선별 검사의 기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남성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 PSA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전립선암이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한 50대 이상부터 받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평균 나이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일정했습니다. 1999년에 70.1세였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조사했던 2018년에도 71세였습니다. 네. 즉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나이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70세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평균 수명이 70세를 넘은 것은 1996년의 일이고요. 75세를 넘은 것은 2005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세 이상 되었을 때쯤 되어서야 전립선암이 조금 이제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러한 그 평균 수명의 증가가 어느 정도 선에 이루어져야만 전립선암이 그 나이대에서나 돼서야 이제 전립선암의 변화가 촉진되는 거니까 그런 나이의 증가가 없이는 전립선암이 그전에는 아마 잘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양에서 전립선암에 대한 선별 검사가 추천되기 시작하는 가장 젊은 연령은 55세부터인데 이는 약 10여 년 전에 발표된 유럽에서 시작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55세 이상부터 PSA 선별 검사의 효과가 검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진료 지침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60세 이상 환자가 전립선암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60세가 되신 분이라면 최소한 한 번 정도의 PSA 검사는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PSA 검사 한번 받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립선암은 점점 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미국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30년 전부터 남성암 1위를 차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립선암이 남성암 중에 몇 위 정도에 지금 속해 있는 건가요? 가장 최근의 국가암 통계인 2020년 통계를 보면요. 유병률에 있어서는 4위를 하고 있고, 유병률은 3위를 하고 있고요. 발생률, 그 해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나라는 그런 지점에서는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그 순서가 점점 뒤바뀌고 있죠. 점점 전립선암이 앞으로 가고 있고 예전에 많이 알려졌던 대표적인 남성암이었던 위암이나 소화기암이 점점 순위가 내려가고 있고요. 네. 전립선암과 비슷하게 폐암의 순서가 점점 위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1위는 아니지만 좀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교수님, PSA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치료는 전립선암의 위험도에 근거해서 치료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암이 있냐 없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이었다면 요즘은 그 암이 위험한 암인가 덜 위험한 암인가로 크게 나누어서 위험도가 약한 암이라면 저위험도에 맞는 치료를, 위험도가 높은 암이라면 고위험도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죠.
고위험도라면 당연히도 적극적인 치료, 이전에 많이 했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혹은 좀 진행된 경우라는 항암 치료가 어떤 치료의 큰 뼈대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다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나의 여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저위험도 암이라면 당장의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조금 관찰하는 것도 치료 방법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미 많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통해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고 적극적 관찰만 하더라도 이 환자의 전립선암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이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네. 고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위험도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관찰을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건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가요? 이 사실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민 보험 때문에 비용도 아주 많이 들지 않는데 치료하지 말고 관찰만 하자니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치료, 무조건 관찰 이런 게 아니고요. 환자의 나이와 상태 그리고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 재발과 전이의 이런 위험을 맞닥뜨릴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개인의 가치관이 상당히 이런 미래에 닥칠 불안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당장의 위험도가 좀 낮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반대로 내가 좀 삶의 질과 현재의 직장, 건강 상태, 취미 이런 거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저위험도일 때는 적극적인 관찰도 한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찰을 할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번 피검사와 MRI를 통해서 질환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게 되고 대부분 이런 관찰을 통해서 질환이 진행될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치료적인 의도, 즉 완치가 가능한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극적인 관찰도 일종의 치료와 비슷한 그런 암 관리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로봇 수술을 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 사실 이거는 최신의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수술 방법을 배우게 되셨는지 그때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예. 완전히 오해시고요. 제가 아니에요? 최초로 로봇 수술을 한 것은 아니고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알려진 어떤 기술 강국이죠. 수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로봇 수술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먼저 개발이 되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좀 원거리에서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건데 이걸 임상 분야에서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평소에 손이 들어가기 좀 어렵고 복강경으로 하자니 기술 수준이 너무 높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려서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질환인 전립선암이 로봇 수술이라는 기술을 한번 시험해 보기에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질환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선구적인 어떤 로봇 수술자들이 로봇 수술의 어떤 시작을 개척을 하신 상황에서 제가 그 수술을 참관도 하고 이제 배우러 미국에 갔던 것은 많습니다. 예. 네. 우리 교수님의 로봇 수술이 네. 미국 교과서에 이제 실렸잖아요. 진짜요? 제가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해석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만큼 이제 실력파신데 네. 로봇 수술 내용이 또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전립선암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전립선암에 대해서 로봇 수술이 탄생하게 되었던 계기는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인체에 매우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손이나 복강경이라는 기존 수술 방식으로는 닫기가 어렵고 또한 절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을 잘 해야 되는데 소변이라는 물이 새지 않아야 되거든요. 요구되는 기술의 수준은 높은데 매우 잘 도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이 로봇이었는데 이 로봇 수술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은
플로리다 병원에 계시는 닥터 빠떼리라는 분이시고 네. 네. 저는 그분을 2010년에 제가 그분의 펠로우로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병원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수술 술기를 전수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로봇 수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분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2021년도 로봇 교과서 한 권,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또 로봇 교과서를 한 권 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로봇 수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선구적인 입장이시잖아요. 그 로봇 수술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로봇 수술이 기존의 복강경 혹은 개복 수술과의 차이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학계에서. 네. 왜냐하면 로봇 수술이 약간은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던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왜 로봇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뜨거운 감자고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로봇이 시작되고 나서 전립선암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문헌들이 쏟아져 나와서 현재는 로봇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립선암 수술이 안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 즉 요실금의 빠른 회복과 성기능의 어느 정도의 보존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해서 로봇 수술이 훨씬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로봇 수술 방법은 다른 병원에서 많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은 방법인데 구멍을 하나만 뚫고 2.5cm짜리 구멍을 하나만 뚫고 하는 단일공 로봇이라는 예. 방법을 쓰고 있고 그 방법을 썼을 때는 환자의 통증이 최소화되고 성적은 기존 방법과 비슷하니까 환자가 수술에 대해서 가지는 부담을 최소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뭐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방 차원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와 공격성이 늘어나는 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70세쯤 되어서야 이제 발견되는 암이죠.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5세고요. 80세 정도의 평균 수명을 사는 동안 남성에서 암은 40%에서 생깁니다. 즉 2명 중에 1명이 암인 세상이죠. 예전하고 달라진 점은 이렇게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 조기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기암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예방책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발견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진이 전립선암 같이 아직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병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런 음식이나 식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네.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그런 선별 검사를 한번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그리고 주변에 전립선암의 어떤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예. 50대부터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예. 예방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네. 야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비싸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 맞아요.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 PSA 선별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고영휘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